1976년 7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농촌 마을 차우칠라, 인구 5,000명 남짓한 이 조용한 마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악몽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무장한 괴한들이 갑자기 도로를 가로막았고 학교 버스를 멈춰 세운 뒤 운전기사와 버스에 타고 있던 26명의 학생들을 납치했습니다. 괴한들은 아이들과 운전기사를 어딘가로 끌고 간 뒤 그들을 땅속 깊은 곳에 매장했습니다. 차우칠라 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55세였던 버스 운전기사 프랭크 에드워드 레이와 어린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시간 후 그들은 기적처럼 스스로 땅속에서 탈출했습니다. 운전기사 프랭크는 1939년 차우칠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줄곧 이곳에서 살아온 차우칠라 토박이였습니다. 원래 그는 농장에서 일하며 옥수수를 재배하고 소를 비롯한 여러 동물을 키우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농장에서의 삶은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무언가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랭크는 고민 끝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스쿨버스 운전기사. 1950년대 초부터 프랭크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집에서 태워 데어리랜드 초등학교로 데려다주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버스를 운전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였고 차우칠라 마을을 오가며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봐온 든든한 어른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오래전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창생들의 손주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1976년 7월 15일 프랭크와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데어리랜드 초등학교 여름학교의 마지막 날이었고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여름학교에서 수영하고 공예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프랭크도 그날 평소처럼 노란색 스쿨버스를 몰고 학교로 갔고 차례로 아이들을 태운 프랭크의 버스에는 19명의 여자아이와 7명의 남자아이 총 26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버스는 학교에서 출발해 마을을 가로지르는 익숙한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버스가 지나던 길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프랭크가 차우칠라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그때 그는 도로 한가운데 흰색 밴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밴은 차에 문제가 생긴 듯 도로를 막고 서 있었는데 친절한 프랭크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프랭크가 밴 앞에 정차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갑자기 밴의 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3명의 괴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팬티 스타킹을 뒤집어 쓴 모습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기도 전에 괴한들은 재빠르게 스쿨버스로 달려왔고 그리고 순식간에 버스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프랭크도 즉시 괴한들을 따라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 안에 있던 아이들이 굳어버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금속이 프랭크의 관자놀이에 닿았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운전대에서 물러나 아니면 쏜다. 괴한 중 한 명이 프랭크의 귀에 대고 났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프랭크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납치범들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버스키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렇게 버스는 완전히 괴한들의 손에 넘어갔고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괴한은 여전히 프랭크에게 총을 겨누며 감시했고 두 번째 괴한은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몰았으며 세 번째 괴한은 흰색 밴을 타고 버스를 뒤따랐습니다. 프랭크는 자신과 26명의 학생들이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것을 뼛속까지 깨달았으나 그러나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괴한들은 버스를 베렌다 슬로라는 방 근처의 외딴 장소로 몰고 갔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나무와 덤불로 둘러싸여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어려운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비된 2대의 밴이 대기 중이었는데 이 밴들은 납치범들이 철저하게 개조한 차량이었습니다.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방음 패널이 덧대어졌고 창문은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외부에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괴한들은 버스를 멈춘 뒤 프랭크와 아이들을 차례로 밴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범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땅을 밟지 않고 버스에서 밴으로 바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지켜보던 프랭크가 밴에 오르자 괴한들은 문을 쾅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밴이 어둠 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하자 프랭크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출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프랭크와 26명의 아이들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11시간 동안 끝없는 이동을 이어갔습니다. 밴에 탄 아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언니 오빠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생들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자신과 26명의 아이들이 괴한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최악의 경우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눈을 번쩍 뜨고 아이들과 함께 탈출할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새벽 3시 30분, 밴은 약 11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려 차우칠라에서 180km 떨어진 외딴 지역 캘리포니아 로겐그레이블 채석장에 도착했습니다. 프랭크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납치범들의 지시에 따라 무표정한 얼굴로 차례차례 밴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내릴 때마다 납치범 중 한 명이 각각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잭인더박스 햄버거 포장지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프랭크와 아이들은 납치범들이 준비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납치범들은 프랭크와 아이들에게 앞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구멍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랭크가 가장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그가 내려간 곳은 땅속 깊숙이 묻혀있는 트럭 트레일러 내부였습니다. 트레일러는 낡은 화물 트럭을 개조한 것이었고 지하 3.6m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니 좁은 공간 한쪽에는 환기용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간이 화장실과 몇 개의 매트리스 그리고 약간의 물과 비스킷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27명이 갇히기에는 턱없이 좁았습니다. 지상에서 보였던 구멍은 트럭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였습니다. 트럭 지붕 위에 뚫린 작고 좁은 구멍 하나, 이곳으로 납치범들은 프랭크와 아이들을 한 명씩 구멍 아래로 밀어 넣은 뒤 사다리를 제거하고 트럭 지붕의 철판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입구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거운 철판 위로 45kg짜리 산업용 배터리 2개를 올려놓았고 이렇게 출구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 위에서 삽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납치범들이 트럭 지붕 위로 흙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랭크와 아이들은 조용히 위를 올려다 보았고 흙이 한 삽 또 한 삽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작업을 끝낸 납치범들은 프랭크와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밴을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프랭크와 아이들은 산채로 땅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정적이 트럭 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갑자기 아이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역시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프랭크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곧 그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는데 트럭 지붕이 위에 쌓인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프랭크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비스킷도 이미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랭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모두가 이곳에 갇힌 채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프랭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4세 소년 마이크 마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예요. 탈출해야 해요. 이렇게 프랭크는 마이크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큰 아이들에게 트럭 안에 흩어져 있는 매트리스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매트리스를 최대한 높이 쌓은 뒤 트레일러 안에 흩어져 있던 나무 조각을 이용해 입구를 막고 있는 철판을 밀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곧 매트리스는 지붕에 닿을 만큼 높이 쌓였고 아이들은 돌아가며 매트리스 꼭대기에 올라 나무 조각을 사용해 트럭 입구를 막고 있는 철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프랭크와 큰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철판을 밀어 올렸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그들은 거의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둘 지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은 프랭크와 큰아이들의 머리에 물을 적셔주며 그들이 기운을 차리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동생들의 격려에 힘을 얻은 큰아이들은 다시 일어나 철판을 들어 올리기 위해 매트리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철판 위에 올려져 있는 산업용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출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럭 지붕은 점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기 시작했고 천장은 그들 쪽으로 서서히 휘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프랭크와 아이들은 절망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철판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쿵소리를 내며 철판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입구가 열리자 프랭크는 즉시 큰아이들을 먼저 구멍으로 올려 보내었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남은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도왔습니다. 프랭크는 마지막까지 남아 모든 아이들이 무사히 탈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프랭크는 큰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프랭크와 26명의 아이들은 산채로 매장된 지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존하여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프랭크와 아이들은 곧장 채석장 경비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경비원은 먼지투성이가 된 프랭크와 26명의 아이들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비원은 놀란 목소리로 프랭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고 침착한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단 하나만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잠시 후 지역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흑투성이가 된 프랭크와 아이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프랭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트럭 트레일러가 묻혀있던 장소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프랭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시설인 산타리타 교도소로 그들을 이송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프랭크와 아이들은 즉시 의료진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의사와 응급의료 요원들은 프랭크와 아이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한 뒤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프랭크와 큰 아이들에게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납치범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치료와 조사가 끝나자 경찰은 프랭크와 아이들을 차우칠라로 돌려보냈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온종일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즉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납치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대형 트럭을 땅속에 묻기 위해서는 채석장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최근 채석장을 자주 드나든 한 사람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당시 24세였던 채석장 주인의 아들 프레더릭 뉴홀 우즈 4세였습니다. 프레더릭은 채석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채석장의 시설 또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프레더릭의 저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집은 무려 95평 규모의 대저택이었는데 조사 결과 프레더릭의 방 안에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범행이 기록된 일지와 몸값 요구서 초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납치에 사용된 트럭과 벤의 구매 영수증 그리고 납치 당시 사용된 총기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납치된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햄버거 포장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더릭이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공모하여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프레더릭을 체포한 뒤 그의 두 친구 제임스 슈엔펠드와 리처드 슈엔펠드 형제도 신속하게 검거했습니다. 이렇게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단 2주 만에 3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와 리처드 형제도 주동자인 프레더릭처럼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는데 당시 형제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그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을 가졌고 가장 먼저 그들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부모님도 모르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빚을 청산한 후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랭그스토프 하우스를 복원하여 개인 저택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그들은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인질을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랭크가 운전하는 스쿨버스를 노렸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얻기 위해 여러 명의 인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인질로 아이들을 선택했죠. 그들은 아이들의 몸값으로 무려 500만 달러를 요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납치범들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에 수사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납치 직후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납치범들은 더 황당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1976년 7월 16일 사건 발생 다음 날 차우칠라 경찰서는 흥분한 가족들과 언론의 전화로 마비되었습니다. 전날 학교에 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6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초유의 사건에 직면했고, 하루 종일 언론과 가족들의 문의 전화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 납치범 프레더릭과 제임스 그리고 리처드는 몸값 500만 달러를 요구하기 위해 차우칠라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끊임없는 통화 중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이미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고, 납치범들은 결국 경찰과 연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나중에 다시 걸자고 결론 내렸고, 하루 정도 기다리기로 하고 그날 밤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저녁,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뉴스에서 프랭크와 아이들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이렇게 황당하게 납치범들의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1977년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새 납치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법정은 매일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레데릭 우즈와 제임스 슈엔펠드 그리고 리처드 슈엔펠드는 납치 및 신체적 상해 그리고 강도 등 총 27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트레일러 내부 사진, 피해자들의 부상 기록, 생존자들의 증언 등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끔찍한 사건의 실체를 마주하며 깊이 흔들렸고, 검찰은 납치범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납치범들의 변호인은 그들이 아이들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원했을 뿐입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변호인의 호소는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3명 모두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항소했고, 어이없게도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들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3사람 모두에게 가석방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결정은 훗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사의 결정으로 인해 2012년 리처드 슈엔펠드가 57세의 나이에 가석방되었고, 3년 뒤인 2015년 8월 7일 제임스 슈엔펠드도 63세의 나이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치의 주동자인 프레더릭 우즈는 공범들보다 더 오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마침내 2022년 8월 70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범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풀려나는 동안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트라우마 증상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였던 마이클 마샬, 그는 프랭크와 함께 탈출을 주도하며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지만 용감했던 소년조차도 납치 사건 이후 힘든 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약물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그는 치료 겸 블루를 입양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블루는 그가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속적인 응원 속에서 마이클은 조금씩 삶을 재건해 나갔고, 이는 그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마이클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후 버스 운전기사 프랭크 에드워드 레이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학교 직원 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한 많은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프랭크는 아이들이 무사히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2012년 5월 17일 프랭크는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35년 전 그가 구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 프랭크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를 기리기 위해 프랭크 에드워드 레이 공원이 조성되었고, 차우칠라는 그의 생일인 2월 26일을 프랭크 에드워드 레이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1년 뒤인 2016년 살아남은 피해자 25명은 납치범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납치범들이 석방된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했고, 납치 주동자 프레더릭 우즈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피해자는 치료비를 충당할 만큼은 받았지만 집을 살 만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